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하루 사이에 반등에 성공을 해서 지금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26K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는 26K를 뚫고 꽤 상승을 했다가 중요한 또 저항 영역들을 뚫어내지 못하고 지금은 26K에서 조금 더 하회한 모습들인데요. 앞으로 이 가격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 시장은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야기는 오늘도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1% 정도 상승을 했다가 그 상승분을 거의 고스란히 토해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자, 그 이유는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시면 어제 테슬라는 10% 이상 상승을 했다가 2% 이상 좀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빅테크들도 모두 다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애플이 아이폰 15 시리즈와 애플워치 등 이 신제품들을 선보였는데요. 기대에 좀 덜 부합이 됐던 건지 애플의 주가는 1%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있죠. 굉장히 지금 현재는 초대형 주식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나스닥에서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기 매출액이 시장의 예측치를 밑돌았고 그리고 다음 분기의 매출액 전망치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라클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 회사가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클라우드 경쟁사인 아마존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의 주가들도 다 같이 이제 끌어내리는 효과들을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자산들이 하락을 했을 때 그 자산만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주들을 같이 수면 밑으로 막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들을 내는 거거든요. 요거는 암호화폐 시장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현상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를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나스닥과 암호화폐는 이제 굉장히 디커플링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가는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조금은 진정세로 돌아섰는데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위기들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 유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아마도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금리 정책이 길어질 것이다 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 예상 수치로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4.7에서 상승률이 4.3으로 낮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FOMC 정례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93%로 여전히 압도적이고요. 11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56.9%로 과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CPI가 발표되면은 아마도 이제 이 기조들이 더 확정이 될 텐데 굉장히 큰 폭으로 예상치를 뒤집지 않으면 아마도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암호화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또 크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전날의 어떤 하락치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26.5K를 넘기면서 굉장히 상승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 26.8K를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해서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25.7K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2.63%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2.61%,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1에서 2%대 정도로 대부분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크게 장대 양봉을 그렸고 50%를 잠깐 상회하기도 했는데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9.8%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하루 만에 11계단을 뛰어오르면서 41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포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이 요인들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들이기 때문에 들어보시면은 아마도 앞으로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첫 번째 이유이자 이번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인데요.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시장 심리를 좀 향상시킨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블랙락과 피델리티 같은 회사들의 어떤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가 SEC의 검토 과정 중에 있죠. 9월 2일에 이제 지연이 되었는데
이게 아마 10월 16일에 2차 데드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1조 5천억 원 달러 규모, 그러니까 한화로는 1862조 원을 운영하는 이 글로벌 공룡 자산 운용사입니다. 플랭클린 템플턴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거대한 공룡이 유입이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커졌고 시장으로 돈이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블랙락, 피델리티, 인베스코, 그리고 이번에 프랭클린 템플턴까지 엄청난 회사들이 지금 현물 ETF 신청을 했는데요. 이 신청한 기업들의 자산 운용 총액을 환산을 했더니 16조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화로 치면 무려 2경 128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현물 ETF의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됐을 때 파급 효과가 없을 리가 없겠죠. 두 번째는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수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떠나는 코인이 많다라고 하는 건요, 이 거래량 자체가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거를 강세 신호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자들이, 특히 고래들이, 장기 홀더들이 BTC를 장기간 자체 관리하고 싶을 때 이렇게 거래소에서 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갑을 옮겨 놓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온체인 데이터로 집계를 해보면 현 시점 기준으로 0.01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숫자가 1200만 개로 역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이걸 넘어선 건데요. 이렇게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앞서 장표와 같이 대비를 해보면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해서 투자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요인은 숏 포지션 청산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 3,81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공매도가 청산됐고 12시간 동안으로는 2,640만 달러 이상의 공매도가 청산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가격이 반등한 이유라고 보긴 어렵지만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해시레이트입니다. 비트코인 해시율이 계속해서 지금 역사상 최고치로 지금 경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등락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 추세에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이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과 안정성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높아진다는 게 강세 신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증가된 해싱 파워가 가격 상승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이렇게 간주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반대이거나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지난해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해시레이트와 가격 사이에는 뚜렷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채굴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1BTC를 채굴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채굴자들의 생산 비용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거나 어느 시점에 해시레이트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격과 조금 다른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다시 가격이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제 어떤 가격 반등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5개월 만에 거의 110만 개의 일일 주소가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상호작용을 했었다라는 어떤 온체인 집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후에 이제 다시 거래자들이 이익 실현을 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승인되려는 시점이 다가오니까 비트코인이 당연히 가장 많이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보다도 그 이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굉장히 큰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이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트렌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어제 가격이 반등을 했지만 이 반등의 어떤 추세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늘 강조드리듯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기복들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중에서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메사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CEO가 라이언 셀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크립토씬에서 굉장히 핫 인싸인데요. 매년마다 이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트렌드 보고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고통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몇 번의 항복과 다져지기, 재탄생의 과정들이 필요로 한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자기가 본 중에서 거의 최악의 상황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019년보다 더 심한, 아마도 2015년에 느꼈던 그런 감정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장에서 버티고 계신 우리가 굉장히 좀 대단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침체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거래량의 하락은요, 이 선물 거래에서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거래 규모가 지금 거의 바닥을 찍듯이 내려가고 있죠. 이게 거의 8개월 내에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네, 거기다가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12일 이후로 처음으로 1,540달러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오래된 지갑에서 지금 많은 양의 정체된 이더들이 이동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온체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매도의 움직임을 최근에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더리움이 지금 선물 ETF 승인을 앞두고 지금 하락세로 가고 있는데 마지막 다지기 구간을 거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그널도 되지만, 만약에 이 추세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벤자민 코헨이라고 하는 이 분석가는 이더리움 가격이 무려 8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베어리시한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 암호화폐 업계에 굉장히 우호적인 움직임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미국 상원의 은행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또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암호화폐 업계는 사기와 불법 행위로 가득하다. SEC는 각 분야에서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고 기소나 합의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석한 의원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SEC의 무장화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염려스럽다라는 목소리를 낸 겁니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규제기관이 아니라 이 SEC가 미국의 현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규제기관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권력의 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질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이 그레이스케일 판결을 거론을 하면서 너네가 그레이스케일에게 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SEC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위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게리 겐슬러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건의 현물 ETF 승인 신청 서류가 제출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직원들의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이 유럽 국가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왔죠. 물론 어떤 규제의 목소리들도 많이 냈지만 런던이 크립토 허브가 되겠다라고 선포를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인프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또 중앙은행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죠. 그런데 신임 영란은행의 부총재, 즉 영국 중앙은행의 부총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우호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아직은 금융 안정성에 큰 위험이 되지 않지만 향후에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영란은행 부총재가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으므로 가격이 0이 될 수 있어서 투자자들은 모든 돈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기반 기술은 금융 시스템에 이익을 가져다 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도박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위원회 입장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면서 금융활동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홍콩에서 굉장히 또 암호화폐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홍콩 상하이은행이 파이어블록스라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암호화폐 산업을 정말 거대한 은행들이 계속해서 수용을 하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로 볼 수가 있죠. 현재 홍콩 상하이은행은 이 홍콩 지점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트위터에서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중 한 명입니다. 렉트 캐피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크립토 매체들에서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8월 초에 비트코인이 9월 중순까지 만약에 26,000달러 아래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더블톱 패턴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왔습니다. 주봉 차트로 봤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간 종가가 26K 아래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더블톱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더블톱 패턴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가격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데 그 구간이 바로 이 지점들 21K에서 22K 사이 정도의 이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가격의 어떤 움직임들이 과거의 사이클과 비교해서 뭔가 이상이 있는 움직임들, 다른 징후들은 포착되지 않는다라는 게 또 지배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데이브 더 웨이브라고 하는 트레이더의 의견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사람이 주간 LMACD 지표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고한 지지 역할을 해왔던 이 0보다 그 위에서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격 추세들의 어떤 채널들을 형성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지금 가격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상적인 가격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레이더는 비트코인이 내년에 아마도 사상 최고치인 69,000달러까지 다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달성한 이후에는 5만 달러 미만으로 또 큰 조정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 비트코인 가격의 대세 상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의 자산 보유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자산 보유량은 연준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채권과 기타 자산을 매입하는 금액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연준의 자산 보유량이 확대된다는 것은 시장에 더 많은 현금을 푼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자산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점들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리고 4차 반감기 어떤 이슈들이 맞물리게 되면은 어떤 대세 상승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비트코인 또 도미넌스 지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이 지금 최근에 또 상승을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추세 자체는 어떤 하락 추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를 깨고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들을 봐도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 추세를 깨고 반전을 했을 때 그 추세들이 이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립토코인의 의견들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가? 자, 이것들을 이번에는 MVRV G-스코어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본 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큰 폭의 변동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락 지점의 사이클에 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저항 구간을 만나서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맞닿을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요 구간입니다. 요 지점, 요 중간에 있는 요 점선으로 된 지점인데 과거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모두 다 이 지지 구간을 찍고 반등을 했을 때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는 정말로 바닥 지점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